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작성 순서 두 번째 시간, 즉 회계순환 과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시산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의 완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부분의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일부를 강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냐? 바로 계정별 원장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강의 파일을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앞전 강의에 거래, 식별, 분계장의 작성, 그리고 계정별 원장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어서 바로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과 전입니다. 기말 수정분계를 넣고 수정 후에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과정, 요게 회계순환 과정의 뒷부분인데 바로 오늘 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분계장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총계정원장, T계정이 꽤 시험 문제에 나오고 요 시산표와 재무제표 완성 과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나온다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요 내용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요 시산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의 완성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세 가지 내용들이 거의 매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랬죠? 회계순환 과정의 마지막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시산표입니다. 자, 시산표 이게 뭐냐?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 거기서 나오는 계산하다 할 때 산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자, 뭘 시험 삼아서 계산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분계만 따로 모아놓는,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는 분계 대신에 전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표 안에서 분계만 꺼내서 따로 분계장에다 작성을 하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다가 그 증가 감소 잔액들을 표시하는 총계정 원장을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총계정 원장을 만들다 보면 분계된 내용들이 현금이면 현금, 예금이면 예금, 자본금이면 자본금, 차입금이면 차입금, 비품이면 비품, 수많은 계정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출이면 매출. 여기에 요 분계 내용이 제대로 옮겨 적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무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거래가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수십 건, 큰 회사를 가시면 하루에도 수백 건 발생하다 보니까 얘를 한 달치 모으고 1년치 모으면 거래가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다 보니 분계장에 있는 내용들을 해당하는 계정별로 딱딱 제대로 옮겨 적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계정 과목 잔액을 차변과 대변에 그대로 옮겨 적어가지고 각 계정 과목 금액이 맞게 정기가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만드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뭘 시험 삼아 계산하는 거냐? 분계에서 발생한 그 계정 과목 금액들이 제대로 이게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었나? 그 여부를 미리 한번 계산해보는 표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시험 삼아 만드는 표, 시산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총계정 원장을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현금 계정 과목 원장,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잔액이 있을 거고요. 재고자산에도 증가 감소 잔액이 있을 거고요. 임차보증금에도 증가 감소 잔액이 있을 거고 차입금도 증가 감소 잔액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분계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요거를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 시산표에다가 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시산표가 어떤 모양이냐? 자, 볼까요? 여러분 시산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 차원에서 간단하게 시산표 작성을 하기 위한 거래들을 제가 8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요 내용은요, 제가 지난번 앞전에 분계 연습에서 했던 그 분계 8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분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전에 분계의 개념과 분계 연습 강의에서 시청하시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계를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주주로부터 50만 원 현금 출자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이 50만 원이 생기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재밌게 분계를 끊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분계와 분계 연습을. 자, 은행에서 30만 원 현금 차입했다. 현금 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입금 3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무실 보증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했다 라고 하면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나가면 우측에다가 30만 원을 적어주는 거고요. 왼쪽에다가는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요거의 전문 용어가 이제 임차보증금인데요. 사실 전세보증금 그랬으면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꼭 전세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임차, 빌릴 때 준 보증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 40만 원 현금 구입을 했죠. 이렇게 현금이 4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이 오히려 또 들어오는 거죠. 자, 거래 다섯 번째. 35만 원어치 80만 원을 현금 주고 팔았다. 현금 주고 팔았으니까 현금이 8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 주고 팔은 거니까 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급여 10만 원 현금 지급했다. 현금이 나가겠죠? 10만 원이요. 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직원급여 10만 원 지급한 거에 직원급여니까 월급 준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월세 5만 원 현금 지급했죠? 그럼 여기가 임차료를 지급한 거 아닙니까? 월세 지급. 똑같이 5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현금이 나간 거죠? 5만 원이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 차입금 이자 2만 원을 지급했죠? 그럼 똑같이 현금 2만 원이 나간 거고요. 요 이름을 은행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란 처리를 합니다. 자, 2만 원. 제가 아주 심플한 구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요. 단순한 구조로. 지금 현금만 여기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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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현금만 여러 번 증가 감소가 있었고요. 나머지 계정 감소는 한 번씩만 발생했습니다. 자본금 한 번, 차입금 한 번, 임차보증금 한 번, 상품 한 번, 그 다음 매출 한 번, 급여 한 번, 임차료 한 번, 이자 비용 한 번. 아주 심플한 구조고요. 요 8개 거래를 가지고 지금 이런 분계들이 나와서 계정 감소는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의 계정 감옥이 생기고 막 변동을 했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발생했죠? 분계를 끊습니다. 얘를 실제로는 분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전표에다 만든다고 했죠? 전표에다가 이제 내용 적고 증빙 붙이고 여기서 분계를 꺼내서 분계장에 옮겨 적는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9개의 계정 감옥에다가 다시 증가 감소 옮겨 적는다고 했죠? 이게 총계정 원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총계정 원장, 자, 어떤 모양일까요? 자, 총계정 원장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8가지 거래에서 총 9개의 계정 원장이 나온다 그랬죠. 먼저 현금이 있죠? 자, 아까 현금은 여러 번 증가 감소가 있었죠. 아까 그럼 제가 분계 끄는 거를 여러분 잘 계산기로 더하기를 해보면 증가가 160만 원, 감소가 87만 원이어서 자, 기말 잔액이 73만 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총계정 원장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현금 계정을요. 그 다음에 재고는 여러분 딱 한 번이었죠. 그래서 40만 원 증가하고 그대로 잔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상품이 팔렸으니까 팔린 거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매출원가의 인식은요. 일단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건을 한 번 파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팔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말에 가서 이거를 팔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원가를 인식하는, 즉 기말에 얘를 한꺼번에 수정하는 분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회계순환 과정에서 보면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중간에 기말 수정 분계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가는 왜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일단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본 다음에 요 수정할 내용을 넣어서 수정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한번 40만 원 생긴 거고요.
임차보증금 한 번 줬죠? 30만 원 줘서 기말자는 30만 원입니다. 자, 차입금 한 번 빌려왔죠? 50만 원 빌려서 그대로 50만 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 한 번 증가했고 한 번 그대로 잔액이 있는 거죠. 아까 차입금이 50만 원이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차입금은 아까 얼마였냐면 차입금은 30만 원이죠? 차입금은 3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표시를 했네요. 이 차입금은 30만 원이 맞습니다. 30이죠? 잔액도 3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본금도 50 출자 받아서 50 잔액이 있는 거고요. 매출도 한 번 발생해서 80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급여 한 번 지급했죠? 10만 원. 임차료 한 번 지급했죠? 5만 원. 이자 비용 한 번 지급했죠? 2만 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총 9개죠? 이게 9번이 되는 겁니다. 9개의 계정 과목에 증가, 감소 잔액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까지가 이제 계정별 원장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실수한 것처럼 붕괴는 아까 분명히 차입금 30만 원 붕괴를 했지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로 50만 원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시험 삼아 만드는 표, 시단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시단표가 어떤 모양이냐고요? 시단표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시산표의 모양이에요. 자, 시험 삼아 만드는 표인데 이름을 잘 보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변이고 대변이죠. 근데 여기는 잔액이고요. 여기는 잔액이죠. 여기는 합계예요. 이 말의 의미는 차변에 플러스 되는 걸 다 여기다 모은 거고요. 차변에 마이너스 되는 건 여기다 모은 거고요. 대변에 플러스 되는 건 여기다 모은 거고요. 대변에 감소되는 건 여기다 집어넣는 이런 모양이 돼서요. 이 표를 만들어서 계정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발생한 9가지죠? 이 9가지의 계정 과목에 증가와 감소와 잔액을 한꺼번에 표시해서 개를 맞춰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현금이 160만 원 증가했고 87만 원 감소해서 잔액이 73만 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니까 제가 왜 이 현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여기다 표시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앞쪽에 차변과 대변의 개념, 복식부기 개념을 아시고 다시 오셔야 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영상 끄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자산은 증가하면 왼쪽 차변, 감소하면 오른쪽 대변, 잔액은 차변에 표시하게 돼 있죠.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것만. 자, 증가하면 오른쪽의 자금이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이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으로 조달을 하죠. 왼쪽은 자산의 운영인데 자산을 마련하거나 비용을 쓰는 거죠. 항상 자산은 남는 건 여기다 적는 겁니다. 회사가 운영 중인 거니까. 자, 재고자산도 자산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들어와서 이렇게 40만 원 잔액이 생긴 거고요. 임차보증금은 한 번 지급을 해서 30만 원 잔액이 생긴 거죠. 증가했으니까 여기다 표시를 한 거죠. 차입금은 여러분 증가한 건 대변에 표시하는 거죠. 자금의 조달이니까 잔액은 우측에 표시합니다. 자본금 이렇게 들어왔죠. 매출 한번 매출했죠. 돈이 들어왔죠. 자, 물건을 팔아 돈이 벌리면 수익이니까 자금의 조달이죠. 오른쪽에 적는 거죠. 자, 급여 돈 줬죠. 비용이죠. 자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이죠.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 왼쪽에 적혀 있는 잔액의 합계를 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계산기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산회계 시험은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항상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쭉 더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의 잔액 쭉 더해보세요. 30, 50, 80, 16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합계 차변 증가한 거 쭉 더해보세요. 247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변의 합계 쭉 더해보세요. 247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금방 보이죠? 요거와 요거의 합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합계가 같습니다. 즉 위에는 차변의 증가와 대변의 증가가 같다는 얘기고요. 밑에는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항상 차대가 일치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회계 등식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같을까요? 얘랑 얘랑 왜 같고 얘랑 얘랑 왜 같을까요? 분명히 아까 분계를 끊어 넣을 때 차변과 대변은 같은 분계를 끊어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자본금 발생할 때요. 50만 원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분계를 끊었겠습니까? 차변에 현금을 끊었겠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50만 원이 생겼겠죠. 여러분 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얘는 여기로 가는 거죠. 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얘는 여기로 갔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들어온 요 50만 원 적고 여기다가 50만 원을 적는 겁니다. 근데 왜 160만 원이냐고요? 50만 원 이외에 다른 거 증가했잖아요. 물건 팔아 돈 들어왔고 차입해 돈 들어온 거 다 합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래, 예를 들어서 물건 팔고 차입한 게 없었다. 오로지 이렇게 자본금만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도 50, 여기도 5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가 있으니까 금액이 더 증가했겠죠. 이렇게 분계를 끊으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항상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차, 대변이 안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잔액도 왼쪽에 쭉 표시하고 오른쪽에 표시하고 이 차변 잔액은 자산인 거죠. 그다음에 비용인 거죠. 오른쪽 잔액 대변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잖아요. 항상 이 대차평균의 원리는 이걸 기준으로 왼쪽은 자금의 운용이니까 자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이니까 부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물건판 수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잔액과 이 잔액도 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잔액은 잔액끼리, 합계는 합계끼리 비교하는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합계, 잔액, 치단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직 100%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재고자산 중에 일부가 35만 원이 팔려 나갔잖아요. 이러한 수정 내용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수정을 안 했느냐? 매출이 한 번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여러 개의 매출들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인식을 하려고 아직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 뭐다? 수정 전 실환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실환표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그랬죠? 여러분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차입금이 30만 원인데 제가 50만 원으로 총계정 원장에 잘못 적었었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잘못된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와서 실환표에다 적으면 차대가 안 맞겠죠. 이거를 검증하는 표가 뭡니까? 바로 시산표인 거죠. 시험 삼아 만드는 표. 정말로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시산표 작성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산표는요.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똑같은 금액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복식회계잖아요. 즉 이 문제는 복식회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문제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거래에 대한 분계 전체가 누락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변 대변을 아예 안 넣었어. 자본금을 조달했는데 아예 그 분계를 안 넣어. 그럼 차대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 검증은 일단 차대를 맞나 안 맞나만 검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넣었으니까. 분계 시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했다. 금액은 제대로 입력했어. 근데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적어야 되는데 자본금 대신 차입금을 적었어. 계정 과목은 틀리면 이건 발견이 안 돼요. 합계만 검증하는 거니까. 자, 분계 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었다. 차는 30인데 대는 50이다. 차대가 안 맞죠? 얘는 검증이 되겠죠. 한 거래를 이중으로 분계했다. 분계를 2번 집어넣었다. 잘못됐지만 차대는 맞죠.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죠. 자, 조금 이제 난도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과감히 패스해도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개념을 잡아주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꼭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청석상점의 총계정 원장 정기 후 작성한 잔액시산표이다. 오류 후 차변금액 합계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합계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랑 약간 양식이 다르죠. 아까는 제가 봤던 양식은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표현했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잔액만 표시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그냥 잔액시단표다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논리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쭉 보니까 현금, 바드럼, 선급금 이건 다 자산이에요. 자산은 잔액을 차변에 표시합니다. 근데 상품은 내가 팔아먹을 물건이잖아요. 자산이잖아요. 여기다 표시하면 안 돼요. 15만 원을 원래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위치가 잘못된 거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여기 있는 게 맞고요. 미지급금 안 줬으니까 부채 여기 있는 게 맞고요. 자본금, 투자한 돈이잖아요. 자금의 조달이잖아요. 조달은 우측이죠. 대변이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금 20만 원이 여기로 가야 돼요. 상품의 매출이익.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원래는 매출과 원가를 같이 인식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익만 잡았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이거는 벌어들인 돈이니까 이건 벌어들인 돈이다. 그럼 벌어들인 돈은 차변에 표시해요? 대변에 표시해요? 대변에 표시하죠. 벌어들인 돈이니까. 여기 있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이자 수익. 이자로 벌어들였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오른쪽 대변에 있어야죠. 보험료, 비용 쓴 거죠? 여비교통비 비용 쓴 거죠. 차변에 있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왼쪽은 2개를 빼고요. 1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차와 대는 같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차와 대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차가 여기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더한 거 하고요. 여기 이거 이제 빼야죠.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한 거하고 더해보세요. 이 금액이 같고요. 그 금액이 78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계산은 안 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시산표를 만들 때 자산은 차변에 표시를 해야 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표시하는 거고 수익은 대변에 표시하는 거고 비용은 차변에 표시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차대가 금액이 맞는다라는 대원칙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로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봤죠. 수정 전이니까 수정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기말 수정 분기예요. 이거는 연중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분계인데요. 얘는 주로 이제 기말에 한꺼번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기말 수정 분계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 강의 말고 제가 저 뒤쪽에 가면 모든 공부를 끝낸 다음에 이 기말 수정 분계를 몰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쫙 드릴 건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재고자산 아까 40만 원을 샀죠. 그 중에 35만 원어치를 판매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차변에, 대변에 일단 갖고 있는 상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줄여줘야죠. 이렇게 35만 원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동일한 35만 원을 뭐라고 이름 정해줄 거냐? 팔린 물건의 원가다. 전문용어로 얘를 매출 원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전 만들었던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지금 이 추가 인식한 팔린 물건의 원가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 후의 시산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수정 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아까 인식했던 매출원가에 아무것도 없고요. 재고자산이 40만 원 취득해서 그대로 4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아까 상품이 35만 원이 나갔죠. 나가면 여기다 적는 겁니다. 35만 원을. 그 다음에 잔액이 40만 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요. 40 들어왔다 35가 나갔으니까 5만 원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출원가가 새로 생겼죠? 매출원가가 얼마 생긴 겁니까? 35가 생겼는데 매출원가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자산의 증가나 비용의 사용은 차변 아닙니까? 그리고 잔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5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은요. 원래 여기 40이 있었는데 5로 바뀌어서 35가 줄었는데 35가 생겼죠. 얘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또 얘도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대로 원래대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5가 추가됐고요. 여기 보면 35가 추가됐기 때문에 237만 원이 아니에요. 237만 원에다가 35를 더하면 이 금액이 282만 원으로 바뀌고요. 얘도 요거 더하면 247이었는데 얘가 더해지는 바람에 얘도 282로 바뀌는 거죠. 얘도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왜 차대가 같아지느냐?
좀 전 봤던 것처럼요. 매출원가를 인식할 때 차변의 매출원가도 35가 증가했고 상품도 35가 대변에 증가했기 때문에, 즉 35가 대변에 증가한단 말의 의미는 자산이 그만큼 감소한 거죠. 똑같은 분계를 넣었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수정 후 시산표의 양식이에요. 어쨌든 수정을 하더라도 차대를 같이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차와 대의 금액은 항상 같은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말 수정 분계 후에 수정 후 시산표의 완성이에요.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 재무제표 두 가지,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가야 되는데요. 좀 아까 수정사항을 다 반영한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뽑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제가 순서를 적을 때 요까지는 현금,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차입금, 자본금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지요. 자산부채 자본. 이거 어디에 표시되는 겁니까? 세무상태표. 밑에 보니까 매출이나 매출원가나 급여나 이자나 임차료나 비용 같은 이자 비용들 같은 것들은 수익과 비용 항목이죠. 느낌이 딱 와요. 아하, 위에는 재무상태표 항목을 적는 거고, 아래에는 손익계산서 항목을 적는가 보다. 감 잡으시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오른쪽에서 재무의 상태표를 끄집어낼 거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끄집어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여러분이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매출이 80만 원, 잔액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비용들이 35, 15, 2만 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보면 매출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80, 원가가 35, 급여가 10, 임차료가 5, 이자 비용이 2만 원 해서 28만 원 이익이 생긴 거예요. 왜 순서를 이런 식으로 물건판 매출 먼저 적느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순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큰 흐름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 28만 원을 꺼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서 끄집어내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결국은 아래쪽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 이익이 28만 원이 생긴 거예요. 즉 이거 싹 다 없애고 몽땅 다 얘를 뭐로 바꾸는 거냐?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당기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이 이게 몽땅 다 이익잉여금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손익계산서를 만든 다음에 아래쪽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걸 다 이제 어디로 옮겨야 돼? 이익잉여금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뭐 하는 거냐? 재무의 상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73. 재고 잔액이 얼마예요? 5. 임차보증금 잔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차입금 잔액 50. 자본금 50. 그대로 여기다 표시한 겁니다. 차입금 30, 자본금 50, 현금 73, 5, 30.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28이 늘어났죠. 결국은 차대가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재무의 상태표를 꺼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재무제표 2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걸 만들 때 뭘 먼저 만들었나요? 뭐였죠?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거래 식별했습니다. 분계를 했죠. 분계장에 옮겨 적죠. 총괄원장에 옮겨 적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얘를 제대로 옮겨 적나 보기 위해서 수정전 치산표에다가 옮겨 적죠. 그 다음에 원가 같은 거 인식하는 기말수정 분계를 해요. 수정 후 치산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여기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제표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정전 치산표나 기말수정 분계나 수정 치산표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분계를 안 하면 이런 게 완성이 되나요? 가장 시작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는 거예요. 분계를 여러분 끊으면요, 전표를 만들잖아요. 전표는 낱장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거래 1번, 거래 2번 이런 식으로. 이걸 모아놓은 장부가 뭡니까? 요거죠. 얘를 다시 계정별로 옮긴 장부가 뭡니까? 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중요한 장부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주요 장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혹시 다음 중 주요 장부로 묶인 것은 이런 식 문제가 나오면 붕괴가 모여있는 장부랑 이거를 계정별로 모은 게 있어야 뭘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장부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게요. 결산의 예비 절차예요.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결산의 본 절차를 끝내요. 혹시 잘못되면 이제 수정해가지고 이 계정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계정 마감하고, 뭐 예금 계정 마감하고, 상품 계정 마감하고, 수익 계정 마감하고 이런 마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주의할 게 바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작성 순서인데요. 순서를 보기 전에 요 논리를 가지고 문제 몇 개 하나 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의 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은 것을 그랬죠. 거래했죠? 분계정했죠?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죠? 자, 기억.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분계장에 쓴 거를 각 계정별로 옮겨 적는 과정이 맞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가의 과정이 생략된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바로 K랩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래가 발생하면 실제 손으로 분계를 적거나 손으로 분계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전표 입력만 전산으로 해주면 알아서 모든 걸 다 이 전산회계 K랩이 만들어줘요. 재무제표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맞는 얘기겠죠.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게 분계장에서 옮겨 적는 게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 건지 결정하는 절차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분계를 끊는 거죠? 얘는요. 거래 발생하면 분계를 끊고 그때 얘기이기 때문에 디귿은 분계 끊는 이야기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분계가 있다면 분계 적는 과정이겠죠? 정답은 2번이겠죠? 기억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20년도 나왔던 문제인데 회계순환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이 유형 꼭 아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거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이야. 니은이야. 그러네요. 다 니은이네요. 자, 그 다음 미음 분계장 기입. 여러분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끊죠. 분계가 없어. 그러니까 분계장 기입을 대신하니까 답이 이제 미음이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리을이 먼저냐, 기억이 먼저냐. 리을이 뭡니까? 총계정 원장에 기입한다. 기억이 뭡니까? 시산표 완성이다. 여러분 총계정 원장과 시산표 중에 뭐가 빠릅니까?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을 검토하는 시험사 만드는 표니까 이게 나중이에요. 기억이 나중이야.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이해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예비가 아까 뭐였죠? 시산표, 수정전, 기말결산,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게 예비고요. 여기서 계정을 마감하면서 재무제표를 뽑는 과정이죠. 시산표 작성이 예비 절차이고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걸 만드는 과정이나 계정을 마감하는 과정,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본 절차가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계정의 마감과 2월의 여부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이 그림 잘 보면 이게 손익계산서 양식이고요. 이게 재무상태표 양식이죠. 근데 중요한 거, 요렇게 해마다 발생한 이익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중에 여기로 가는 거죠. 이익잉여금 누구 겁니까? 주주 거죠. 자본금 누구 겁니까? 이 자본이 주주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고 나면 요 안에 분명히 이자 비용이 있을 건데 이자 비용을 주고 부채를 커버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금 주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부채 게 아니에요. 다 자본 거라서 주주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럼 볼게요. 계정 마감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렇게 수정 후 치산표를 만든 다음에 총계정 현장을 마감하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서가 나온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뭔 얘기냐?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나중에 싹 다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손익계정을 마감해서 당기순이익을 확정한 다음에 얘를 이익잉여로 보내면서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예금 등등의 자산을, 부채를, 자본을 마감하는 순서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손익계정은 다시 말하지만 모두 뭐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이익잉여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손익계정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매출이 내년도로 가지 않아요. 매출원가가 내년도로 가지 않아요. 급여가 내년도로 가지 않아요. 그냥 그해 당해 끝나요. 싹 다 당기순이익을 했다가 잉여금으로 바뀌죠. 이익잉여금으로. 그런데 재무상태는 싹 다 다음 연도 차기로 이월합니다. 현금 잔액 12월 말게 내년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월 되겠죠. 이런 내용이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와요. 한번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나왔던 문제이죠. 다음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것은, 자, 성급비용, 여러분 얘는 자산이에요. 느낌상 비용이니까 이 비용 아니냐 느낌이 들지만 저랑 이 강의 말고 뒤쪽에서 제가 성급비용 항목에 가면 설명드릴게요. 선수수익, 여러분 얘는 부채예요. 수익처럼 보이지만 얘는 미리 받은 돈이라 부채 인식을 하고요. 자본금, 얘는 자본이에요. 자, 외부교통비, 얘는 비용이에요. 판관비죠. 여러분 따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고 당해년도 마감되면서 끝나는 거, 먼저 하는 거는 손익계정이죠. 4번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2021년도 문제인데요. 차기 회계년도로 차기 회계년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거는, 이 말의 의미는, 자, 손익계산서, 손익 항목을 골라라 그 얘기인 겁니다. 뭐가 손익 항목입니까? 자, 소모품 B, 요게 손익 항목이고요. 항목이고요. 얘는 자본, 얘는 부채, 얘도 부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미지급 비용, 성급 비용, 선수수익 같은 것들이 수익자, 비용자가 들어서 마치 수익 비용 같이 보여지지만 요게 자산이고 부채인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요 문제는 자, 뭘 먼저 마감하는 거냐, 뭐가 이월되는 거냐, 그 개념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회계순환 과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시산표라는 개념과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했죠. 그래서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하고 붕괴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총계정 원장까지가 지난번 강의였고요. 수정전 시산표부터 시작해서 기말수정 붕괴 넣어서 수정으로 만든 다음에 재무제표를 뽑는 게 오늘 강의였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게 학계장의 시산표인데, 자, 자산이 발생하면 여기 표시하죠. 부채가 발생하면 여기 표시하죠. 자본 발생하면 여기 표시하죠. 수익 발생하면 여기 표시하죠. 비용 발생하면 여기 표시하죠. 잔액은, 자산은 여기, 비용은 여기, 잔액은, 부채는 여기, 자본은 여기, 수익 여기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위치를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했는데 요거 이해 안 가는 분들은 앞쪽에 차변 대변 개념과 다 같이 공부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에요. 계정의 마감과 2월의 내용인데요. 손익계정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한다고 했고요. 손익계정이 싹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고, 재무상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재무제표에 만드는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